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을 시작으로 수년간 피 튀기는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런데 2008년 누가 뭐래도 후머스는 이스라엘 요리입니다. 우길 걸 우겨라. 후머스의 원조는 레바논이야. 그 어떤 군사 전쟁보다 치열한 소울 푸드 전쟁, 바로 중동의 대표 음식 후머스의 원조 논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데요. 후머스는요, 으깬 병아리 콩에 레몬 주스와 소금, 참기름을 넣고 조리해 빵에 무쳐 먹는 음식인데요. 이스라엘이 후머스를 자신들의 전통 음식인 양 마케팅해서 우리 레바논은 수백만 달러를 손해보고 있어요. 레바논은 예 후머스 전쟁을 선포했으니 바로 대형 후머스 만들기. 세계에서 제일 큰 후머스를 만들면 온 세상의 후머스를 레바논 음식이라고 생각할 거야. 파이어! 병아리 콩 약 1000kg과 참기름 수백 리터를 콱콱콱콱 쏟아부어서 자그마치 2톤의 대형 후머스를 만들었습니다.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먹어? 하지만 이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더 크게 만들었어? 방송국에서 지름 6.5m의 거대한 위성방송 수신 접시까지 빌려와서요. 오마이갓. 그 위성 접시 위를 후머스로 가득 채우며 레바논 기록의 2배가 넘는 4톤의 초대형 후머스를 뚝 만들어냈습니다. 어머.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만하자 이제. 이거는 레바논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야.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질 수 없어! 결국 제3차 후머스 전쟁을 선포. 한 대학의 조리과 학생들 300여 명을 투입시켜 4톤 받고 여기 6톤 얹었습니다. 어머머. 무려 10톤이 넘는 초 울트라 스펙터클 미라클 초대형 후머스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도 저 유혈 사태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야말로 이제 피 튀기는이 아니라 콩 튀기는 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뭐 기록을 누가 세울지 저희는 뭐 즐겁게 빵을 들고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파르티잔 스타디움에서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유로 2016 축구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 경기가 종료되기 전 갑자기 경기장 안으로 날아든 드론 한 대. 아니 경기 중에 웬 드론이에요? 또 뭐 달려있네? 뭐야? 아, 뭐 또 써놨네. 정치적인 뭐 메시지인가? 드론에 매달려 있던 건 그레이트 알바니아라는 의미를 가진 깃발과 알바니아의 민족 영웅 이인의 얼굴. 그런데 이 깃발 드론을 보자 관중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스테판 미트로비치 선수가 드론에 매달린 깃발을 떼버리자 또 이 모습에 화가 난 알바니아 선수들은 세르비아 선수를 밀치고 깃발을 뺐고 결국 세르비아 관중들까지 경기장에 난입해 오물투척에 알바니아 선수를 폭행하기까지 저 관중들 내려갔잖아요. 덮쳤다. 네.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경기장. 당시 세르비아의 외무부 장관 이비차 다시치는 이건 세르비아를 자극하는 정치적 도발 행위입니다 라며 비난했고요. 반면에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 총리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이웃 세르비아는 세계인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군요. 살짝 놀리는 듯한 메시지로 맞대응했는데요. 놀린 건 아니에요. 놀린 거죠. 네. 그런데 이 축구장 난투극은 경기장 밖에까지 번져서요. 아이고. 세르비아 내 알바니아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가게에 일명 휘발유 폭탄. 이걸 던져서 불을 내거나 또 타국에 사는 알바니아인 수십 명이 세르비아인들을 공격하기까지. 자, 근데 이제 두 나라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앙숙이 된 사연. 자, 그 이유는 20세기 유럽의 화약고로 불린 코소보 때문입니다. 1946년부터 유고 연방에 속했던 코소보. 하지만 1989년 유고 연방이 해체되는 중에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코소보를 강제로 세르비아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코소보는 인구의 90%가 알바니아계이자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80%가량이 세르비아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와는 민족도 종교도 달랐기 때문에 코소보는 강력히 독립을 원했죠. 그래서 결국 1998년 세르비아 정부군과 코소보 독립군이 맞붙은 코소보 내전이 발발. 그리고 안타깝게도 1년간의 내전 동안
13,0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상이 벌어졌는데요. 아이고. 그 뒤 2008년 코소보는 독립을 강력히 선언. 그런데 이때 종교와 민족이 같은 알바니아가 앞장서서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세르비아와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 거죠. 비록 정치적 갈등으로 앙숙이 됐지만 하지만 스포츠 경기는 뭐다? 정정당당이다. 부디 정치적 앙금은 넣어두어. 지난 2018년 7월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G2,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것 때문에 막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 네, 증시 출렁출렁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또 나빠졌죠. 새우등 터져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H사. 약 30년 만에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로 우뚝 선 H사는요. 2018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의 A사를 제치고 세계 2위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세계를 장악하는 H사의 고공행진에 급제동을 건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 지난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중국 H사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 게다가 2016년 미국에서 판매한 H사의 스마트폰에서 백도어가 발견. 백도어는 뭐냐?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중국 통신 장비 금지 파이어! 라며 미국 내 공공기관 등에서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과 정보협력체제인 Five Eyes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 H사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초강경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H사 내지는 이제 중국의 통신 장비를 다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H사 창업자 런정페이는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도어는 없습니다. H사는 어떤 스파이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발견된다면 회사를 제 손으로 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보안 우려 불식에 나섰죠. 그러나 폴란드 H사 간부 직원 스파이 혐의로 체포, 호주, 뉴질랜드 5G 사업의 H사 배제 방침 등 미국 동맹국의 H사 보이콧 선언이 줄줄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풀릴 기미가 없는 미국과의 깊은 갈등에 이번엔 중국 기업들이 나서서 졸렬하다. 우리도 미국 안 써! 하면서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 이건 서로 불매운동하고 있네요. 이 단순히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넘었죠. 이제는 전 세계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이 활활 타오르는 갈등에 캐나다까지 앙숙의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나다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죠. 애매해졌죠. 난처해졌죠. 2018년 12월 중국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바로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H사 최고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영국계 대형은행 H은행 계좌에서 어딘가 수상한 점이 포착.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H사가 2016년부터 국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 통신장비를 수출했고 대금 결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법인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 돈 세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야, 이게 사실이면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한편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에선 캐나다가 한 중국 시민을 체포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국은 이번 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강력히 항의한다. 라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H사 멍완저우 부회장을 미국에 신병 인도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나름 일촉즉발의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저게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말을 그냥 들어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중국말대로 안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캐나다는. 중간에 꼈죠. 또 세우네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태 때문일까요? 한편 중국에서는요. H사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직후 지난 1월과 4월 마약 밀매 혐의로 캐나다인 2명에게 사형을 선고. 또 지난 3월엔 캐나다의 한 농산물 업체에서 중국에 수출한 카놀라유와 카놀라 씨 등의 독성 살충 물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기까지. 캐나다가 이걸로 한 2조 넘는 수출을 달성했는데 그 길이 완전 막히게 된 셈입니다. 이중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깊어질 대로 깊어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제사회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디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지난 4월 11일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지? 바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예, 렛츠 기릿! 예! 수입 안 해도 된다! 아 갑자기 2위 예상되네요. 자, 사실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우스갯소리로 이 가위바위보까지도 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 바로 일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 되려 반발을 하더니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WTO 측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홍콩, 중국 등 약 51개국에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트집을 잡으며 제소를 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만만한 거야, 왜 뭐야? 우리한테만 그랬지?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런데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일본의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충격적이게도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저 허리였어요. 자, 후쿠시마가 다른 지역보다 위험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서였죠. 자, 이후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즉시 상소를 결정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편 WTO의 제소는 2심제로요. 이번에도 패소한다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되는 상황. 사실 이 발표 전까지도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는 패배를 예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WTO의 위생 및 식물 위생 관련 분쟁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는 WTO의 위생 및 식물 위생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지. 저 이건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정의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전엔 WTO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더니 1심 때는 한국을 상대로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도를 넘어선 일본의 이기심, 이제 그만 패배를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를 바랍니다. 초고층을 넘어 극초고층 시대가 열렸다. 세계 건축사를 다시 쓴 빌딩 완공. 2010년 완공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인데요. 지상 163층, 높이 828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북한산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와. 제가 또 이거 프리한 식구에서 이 두바이 갔을 때 저희 어.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기억나.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두바이가 크게 중심가가 한 2-3개 정도가 있는데 그 2-3개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가 다 보여요. 옆에 뭐 차 막히고 어쩌고 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부르즈 알리파의 완공 이후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부상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두바이를 찾으면서 중동 최고의 관광지로 등극했습니다. 부잘리파가 한몫했죠. 저 보려고. 대단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제 2년 뒤 2021년이 되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가 세계 최고층 건물의 타이틀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 바로 또 다른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3년 제다의 제다 타워 빌딩 시공에 돌입. 참고로 제다 타워는요 168층, 무려 1,007m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km야 건물이? 아니 근데 1km가 넘는 높이는 상상이 아예 안 되는데. 게다가 부르즈 할리파를 설계한 건축사에서 제다 타워의 디자인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야 같은 건축사라니까 분명히 네. 지으면서 조건은 2개입니다. 저거보다 높을 것, 저거보다 멋질 것,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한편 세계 최고층 타이틀을 뺏기게 된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다 타워를 올리자 using 우리 더 타워의 높이는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mathematics and physics. and 라면서 스페인 출신의 유명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한 더 타워 두바이 크릭 하버를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추정 완공 예정 시기는 2022년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하늘나라 가겠다. 야. 무적 함대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과 이것 때문에 무려 300년 동안이나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 지브롤터 때문인데요. 지브롤터 해협할 때 그 지브롤터입니까? 맞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면적 6.8제곱킬로미터로 비록 크기는 작지만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지금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가르는 마지막 종착점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스페인 남쪽에 있지만 스페인 속 작은 영국, 아니? 영국 땅입니다. 아 그래요? 거리 곳곳엔 나 영국 맞아요 하는 것처럼 빨간 우체통, 빨간 공중전화 부스가 있고요. 오. 또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 패턴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일부러 더 해놓는 것 같죠? 뭐 당연히 화폐도 영국의 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아 놀랍다. 누가 봐도 이제 스페인 국경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왜 영국 거가 된 거죠? 영국에선 게다가 저긴 진짜 멀잖아요. 멀죠? 네. 170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틈타 영국이 지브롤터를 점령한 뒤 스페인 왕국으로부터 위트레흐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1713년에 공식 양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스페인에선 가만히 있겠습니까? 1946년부터 내 땅 돌리도 하면서 줄기차게 지브롤터 반환 요청을 했으나 영국은 이를 전면 거부. 결국 이들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브롤터의 시민들이죠. 그래 궁금하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속하고 싶을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사는 사람들의 생각. 과연 결과는 거의 99% 압도적인 표 차이로 지브롤터 시민들은 영국을 택했습니다. 너무 압도적인데? 자, 그 이유는 스페인 속 영국이라는 포인트가 있으니 관광객들도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요. 지브롤터를 먹여 살리는 건 관광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거의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생계랑 관련이 있으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는 문제야 싶긴 한데 영국이 이제 EU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약간 지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다. 하루빨리 두 나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300여 년의 길고 긴 앙숙 관계의 마침표를 딱 찍길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스페인과 영국. 또 한 번 두 나라 사이에 불꽃이 튀었으니 이번엔 땅이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바로 추로스입니다. 추로스요? 밀가루 반죽을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겨낸 추로스. 고소하고 달달하고 참 맛있죠? 아니, 테마파크에 가면 추러스 먹는 재미가 최고예요. 아, 제일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어. 이상하면 배가 고파. 들고 다녀야 돼. 자, 이 추로스는요. 스페인 전통 음식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겨울 영국 대표 슈퍼마켓 M 체인점에서 스페인의 전통 레시피와 생판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으니 스페인은 밀가루 반죽이었지만 영국에서는 으깬 감자를 베이스로 하고요. 영국식으로. 거기에 스페인 추로스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치즈 그리고 토마토와 고추를 섞은 쌀사까지 영국 마음대로의 이색 추로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스페인 국민들은 이건 추로스가 아니라 테러다. 이 기괴한 음식에 추로스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국가 모독이야. 땅도 뺏어가더니 이젠 추로스로 장난을 쳐? 우리도 피쉬앤칩스에 고기를 넣을 거야. 메이플 시럽도 뿌리고. 아주 영국의 치즈 추로스에 대한 분노를 마구마구 표출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슈퍼마켓 체인점 M사는 치즈 추로스는 스페인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짭짤한 버전의 추로스도 맛있잖아요. 뜨거운 추로스 치매 논란에도 변함없는 건 추로스는 맛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앙숙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피 튀기는 대결, 경쟁이 매일 일몰 시간 전만 되면 서로 마주보고 기싸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뭔데? 국기 하강식입니다.
매일 오후에 일몰 시간 전이 되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와가 국경에서 국기 하강식이 열리는데요. 이 의식은 인도와 파키스탄,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자, 두 나라 국기 하강식 대결전. 자, 과장된 몸짓으로 행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짜 과장되다. 저 모자도 엄청 과장돼 있네요. 공작 센 줄 알았어. 저렇게 발을 있는 힘껏 얼굴까지 차올리며 파워워킹하는 인도군.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파키스탄 군인도 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저게 걷는 거예요. 자, 아니 근데 저걸 보려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이 지금 매일 밤 펼쳐지는 거 아니야.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의 국기 하강식은 일일 최대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큰 행사인데요. 얼마나 장관인지 외국인들만 앉을 수 있는 VVIP 관람석까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두 나라 국경 수비대원 간의 진한 악수. 좋네. 이 돌아설 때 소프랍니다. 어휴 씨. 이게 지금 악수한 거예요? 그 악수한 거예요. 큰 이벤트가 돼 있네. 예. 무력이 아닌 카리스마 있는 진검승부. 이런 게 진짜 멋진 대결이 아닐까요? 북미 아이스하키 양대 강국인 미국과 캐나다. 미국 국민들에게 아이스하키는 풋볼, 야구, 농구와 함께 4대 스포츠로 불리고요. 한편 캐나다 국민들은 성품이 온화하기로 유명한데 아이스하키 요 5글자만 나오면 파이터 정신이 튀어나올 만큼 양국의 아이스하키 사랑은 유별나기로 유명합니다. 1920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안트워프 세계체육대회 때부터 무려 100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기가 열리는 날은 이른바 빅매치로 불리며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두 나라의 아이스하키 역사에 길이 남은 사건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미국에게 지다니 자존심 상해. 한풍구 꼴 좋다. 이제 아이스하키 넘버는 우리야. 2011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결승전. 캐나다 밴쿠버 커넉스의 홈그라운드에서 미국 보스턴의 브루인스가 39년 만에 우승하자 자존심이 상한 일부 캐나다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진 주먹 다짐으로 약 1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존심 상해서 저렇게 왜? 발로 집단부터 하잖아요. 와 어마어마하다. 이 폭동으로 경찰차를 포함한 수십 대의 차가 불에 탔습니다. 야 근데 저 정도인 줄 몰랐네요. 이후 아이스하키 자존심 싸움은 국제대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평창 세계 겨울 스포츠 대회 조별리그에 참가한 캐나다와 미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당시 경기는 세계 랭킹 1위 미국과 2위 캐나다의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그런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양팀 선수들이 결국 주먹 다짐까지 벌이자 어머머. 이야. 심판들은 안간힘을 쓰고 흥분한 선수들을 떼어놓는 진풍경까지. 그래서 이때 아이스하키 경기의 결과는 어땠나? 1998년 일본 나가노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 이후 무려 20년 만에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복수혈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창에 이제 미국이 우승을 차지했네. 캐나다인들은 또 일을 가는 거죠. 복수해야지. 4년 뒤에 복수해야지. 차가운 빙판 위에서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미국과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그래도 안전과 페어플레이는 꼭 지켜주세요. 지난 4월 27일 리아우주 라투나제도 인근 해협에 나타난 베트남 조업어선. 그리고 그 어선을 납포하려는 인도네시아 해군. 긴장감 넘치는 해상 충돌 속에 베트남 해안경비대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군 경비정을 들이받는 상황까지 발생. 밀어버렸네. 저거 뭐야? 밀어버렸어. 저렇게 되면. 자, 이 두 나라가 싸움을 벌이는 곳은 신냉전의 무대로 불리는 남중국해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다양한 나라들이 섞여 있는데 중국하고도 또 분쟁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앙숙, 하루가 멀다 하고 살벌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타국의 불법 조업으로 1년에 무려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이 해역을 북라투나해로 명명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
나투나 제도의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구축함과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살벌한데? 세게 나오시네.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우리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선박은 다 폭파시켜버리겠다. 불법 조업과의 전쟁을 선포. 그 결과 2014년부터 3년간 무려 약 300척의 배를 침몰. 그런데 절반 이상이 베트남의 어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거 왜 유독 이 베트남이 많은 거예요? 아까 중국도 있었고. 베트남은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죠. 그런데 주변 해역의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7월엔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에 인도네시아 해군이 총격을 가해서 어우, 어민들이 중상을 입기도 했고요. 군인들이 민간이네. 베트남 선원들이 억류되는 등 양국의 외교 갈등은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책을 이어가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수시 장관은 불법 조업 어선을 추가로 침몰시키겠다라고 선포했고요. 이에 또 베트남 외교부도 물러서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의 행위는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며 항의했습니다. 신냉전 지역 남중국해, 부디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잘 해결돼 바다 위의 평화로운 물결이 일길 바랍니다. 호수 면적 약 3만 제곱킬로미터. 호수였어요? 바다인 줄 알았어. 어마어마하죠? 우와. 길이는 무려 580km. 이건 바다 아니야? 세계에서 9번째로 큰 호수이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재된 말라위호입니다. 자,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말라위 호수를 두고요. 말라위와 탄자니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물의 전쟁. 두 나라는 196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50년 넘게 호수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일단 각 나라에서 부르는 명칭도 다릅니다. 말라위에 있어서 정식 명칭은 말라위 호수지만 탄자니아에서는 니아사 호수라고 부르고요. 소유권을 따지고 보자면 가운데 파란 부분이 말라위 호수입니다. 아, 호수가 길군요. 되게 크다. 애매하게 껴있죠, 그리고? 호수의 북동쪽은 분명 탄자니아에 붙어있지만 말라위호는 공식적으로는 말라위 국경 안에 있는 말라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들어 바가지 들고 가면 쓱 호숫가에 가서 바가지 넣는 순간 그거는 국경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자, 참고로 이 국경선은요, 1890년 영국과 독일이 헬골란트, 잔지바르 조약이라는 협정을 맺게 되면서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의 전쟁의 서막은 1967년 탄자니아가 호수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말라위는 이 국경선에 따라 우린 호수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위 거죠. 하지만 탄자니아는 아니 호수가 국경에 걸쳐 있으면 절반씩 소유해야 맞죠. 그런데 이들이 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유 바로 호수의 경제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말라위 어류 생산량의 약 94%가 말라위 호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편 탄자니아 역시 이 호수의 자원에 무려 60만 가구 이상의 의존. 자, 게다가 호수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무한한 보고 그 자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라위 정부는 탄자니아 정부가 석유 개발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탄자니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데려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며 호수 소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